안내해드렸던 오후 3시 정각입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오늘 준비된 분양 신청과 관련된 안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주식회사 주성CMC의 임상규 이사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이제는 스스로 컸었는데 그죠? 그냥 신청 단계 때라 그런지 책자 같이 보시면서 진행할 텐데요. 시장이 어떠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조합원님의 원망을 좀 많이 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합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입니다. 오늘 2차 설명회고요. 지난번 4월 말에 저희 조합 사무실에서 계획을 했고, 두 번째 설명회는 주말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번 아주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저희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장소를 거기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좀 문제점을 발견하고 불가피하게 또 주중에 이렇게 설명회를 하게 됨을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설명회를 또 추후할 수 있음을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솔직히 제가 아주 많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다양한 말씀을 조합원님으로부터 듣고 있는데 제가 좀 감히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창하게 우리 선조들 얘기 좀 들어가서 보면은 16세기 이런 때 지중해에서 지내던 유럽인들, 스페인 사람들이 지중해를 떠나서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그런 배경이 좀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사소하지만 계절풍이라는 그런 바람의 흐름을 중동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듣고서 지중해를 떠난 태평양 항해를 했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희망봉이라는 그런, 지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거를 저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좀 마이크 가까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가까이. 제가 잘 들리세요? 네. 기계 장치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야 할 그런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는 이 안에 많은 조합원들은 또 이런 정비사업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 조합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 거고 우물 안에서 지중해와 같은 그런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저희는 사업시의 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까지 끝나면 저희 조합원님들께서 행정적으로 하실 일은 거의 90% 이상이 끝났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막바지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가장 오늘도 설명이 많이 되겠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수입과 지출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들이 수입과 지출의 차익으로 인해서 환급과 분담금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은 추정이라는 말씀이고, 수입이 좀 구체화되는 일반 분양 수입이 나오는 시간적으로 보면 28년, 29년으로 좀 감히 기대를 해보지만 그때쯤 되면 저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분담금 숫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22년 말에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이 자리에서 대광교회에서도 이런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은 분담금이 4억이 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조합원들이 또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하시고 했었고, 지금은 또 그때보다는 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저희 아직도 추정이긴 하지만 분담금이 그때 숫자보다는 많이 줄었고, 또 미래로 저희가 28년, 29년이 되면 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 조합, 저를 포함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는 저희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그 시기, 결국 이게 사업성인데 그 시기를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철거를 마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철거까지 저희는 단합된 힘으로 아까 그런 대항해를 할 수 있었던 그분들의 그런 항해 그 가능한 동력도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듯이 저희는 한 배를 타고 떠난 여정에서 우리 저분들끼리 서로 협업하고 신뢰하고 조합 집행부를 믿고서 힘을 보태주셔서 일반 분양하는 그 시점을 좀 당겨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았으면 한다는 그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감사 말씀으로 좀 가름을 하겠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준비할 것도 훨씬 더 많고 하지만 지금은 커다랗게 숲을 보고 뛰어가고 날아갈 때이지 나무, 식물,昆布 다 과정이 소중하긴 하지만 지금은 큰 그림을 그리고 조합 집행부와 함께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조정님 인사 말씀 있으셨고요. 시작에 앞서서 오늘 설명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명회는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거수로서 발언권을 요청해 주시고 어떤 분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록될 수 있도록 소유하고 계신 동호수와 성함을 꼭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분양안내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질문 주시면 충분히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 좌석이 4분씩 앉는 좌석이라고 합니다. 뒤쪽에 서 계시는 조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5분 앉아 계시는 데는 어쩔 수 없고요. 혹시 3분씩 앉아 계신 적이 있으시면 자리를 조금 한번 이렇게 좀 같이 비워주시면 같이 착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분양안내 자료 충분히 보셨으리라고 보여져요. 근데 분양안내 자료 이제 처음 접하시다 보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분양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줄 압니다. 분양안내 자료 책자 우리 23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은 쭉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거는 우리 고시받은 내용들, 사업 시행 인가받은 내용들에 대한 거는 책자에 한번 쭉 넣어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양 신청 기간, 이게 제일 중요하죠. 분양 신청 기간은 우리가 4월 29일 수요일 시작했습니다. 5월 31일 일요일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총 33일 접수를 받게 되고요. 평일은 오후 5시 30분까지, 휴일은 오후 4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그 대신 시간 내에 분양사무소에 오셔서 분양 신청 서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신청 장소는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우리 관양동 현대아파트 상가 맞은편에 투썸플레이스가 있고요. 그 지하에 분양사무소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도록 할게요. 책자 안 가지고 오신 분은 화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부분, 분양할 수 있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한 세대수 그리고 면적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시행과 고시를 입점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적 변경, 세대수 변경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수록을 해드렸고요. 상가 관련된 부분,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상가, 우리가 근생 1, 근생 2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근생 1은 지하 3층, 지하 2층, 그리고 근생 2는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됩니다. 근생 1에서 지하 3층이 지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 3층이 1층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생 1에서 지하 2층이 사실상 건축물의 2층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뒤에 가서 도면 보시면 좀 더 이해될 것 같아요. 근생 2에서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 모두 다 지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는 우리 신축되는 상가 49호입니다. 49호의 면적표 그리고 예상되는 금액 이것도 함께 좀 넣어드렸어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6페이지 상당 부분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도면 좀 넣어드렸어요. 뭐 이해 좀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왼쪽에 보시는 도면이 근린생활시설 1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지하 3층이 지면에 붙어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지하 2층이 사실상 건축물의 2층 높이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근생 2에서는 고도차가 있다 보니까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모두 다 지면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을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계약서의 분담금 내용 같이 좀 보실게요. 27페이지 상당 부분 내용이고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일 듯 합니다. 본 계약적인 분담금 내용은 최종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을 토대로 해서 계략적으로 추정 분담금 추정 사항을 이제 분담금 내용을 확인한 거다라는 얘기고요. 향후에 일반 분양가가 결정되거나 또는 임대주택 매각 금액이 결정되거나 또는 정비 사업비가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비례율 또는 분담금의 변동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라고 넣어드렸어요. 우리가 최초 관리 처분인가기 때문에 최초 분양 신청, 최초 관리 처분인가기 때문에 변동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소유하고 계신 종전자산평가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과 고시를 기점으로 감정평가가 끝났어요. 예, 요거는 사실상 불변이에요. 예. 그렇지만 우리 종후 자산평가, 우리 신축 아파트에 대한 종후 자산평가는 분양 신청 만료일을 기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안내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분양 가액은 의무적으로 추정한 가액을 넣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될 여지가 있고, 자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언제 결정되냐면 우리 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착공하고 나면 착공 신고가 떨어져야지만이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착공 승인이 나야지 일반 분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의 결정은 착공 승인 나는 시점에 일반 분양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평당 4,800만 원을 추정한 가액을 넣어드렸고 사실상 일반 분양가액이 결정되는 시점은 한참 뒤쪽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한 유의할 사항을 우리 회의자료 27페이지에 상세히 좀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분담금 산출 방법도 함께 좀 넣어드렸는데요. 보시게 되면 자 분담금은 종후 자산 평가, 다시 얘기하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에서 조합원 종전 자산 평가 금액의 비례율을 곱한 가액을 뺀 것이 분담금입니다. 종전 가액에서 비례율을 곱한 가액을 우리는 흔히 권리가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이 마이너스면 환급이에요. 플러스면 부담입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비례율 먼저 좀 보실게요. 자, 그렇다면 비례율은 뭐냐면 사실상 발생되는 수입 또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게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비례율이라 하면 우리 총수입, 여기서 말하는 총수입이라 하면 조합은 분양 수입이 총수입이에요. 조합원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 임대주택 매각 수입, 사실상 이게 전부입니다. 예, 총 수입. 여기에서 우리 정비 사업으로 발생되는 비용, 다시 얘기하면 공사비, 이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통상 정비사업비에서 공사비용이 약 한 80% 정도 비율을 차지를 해요. 공사비, 그리고 각종 설계비, 용역비, 각종 부담금, 이러한 항목들을 모두 다 차감하면 이게 순수익이죠. 순수익을 조합원님 출자하신 종전자산평가 총액으로 나누는 것이 비례율이에요. 예, 비례율 산출 방식 말씀드렸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글로 좀 풀어 써드렸어요. 예, 글로 좀 풀어 써드린 내용입니다. 29페이지에는 계략적인 분담금 내역에 대한 이해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은 변동이 없고 우리가 그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다 높다, 사실상 종전자산 평가액이 높든 낮든 수익이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분담금에 대한 사항은 동일하다라는 표현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분담금 얘기 나오죠. 분담금 얘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종전자산평가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종전자산평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사업 시행인가 고시를 기점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산정을 합니다. 조합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그리고 안양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각각 산출을 하고요. 각각 산출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것을 종전자산평가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84.51 이게 아마 그 33평형 A타입으로 알고 있어요. A타입이 188세대. 이 평균가적인 부분을 넣어드렸고요. 이게 8억 9천 정도. 그 B타입이 8억 8,600. 그리고 123 주택형이 약 10억 4천. 147이 12억 2천 정도에 대한 평가 금액을 평균적으로 추정을 해드렸고, 이것은 우리 조합원님 다 우평을 받으셨죠. 조합원님 대개 우리 개별 통지문을 다 드렸습니다. 개별 통지문을 다 통지를 해드렸고, 우리 총회 안내자료 책자 제일 뒤쪽에 보면 그 금액 순위가 몇 순위에 있습니다까지 좀 넣어드렸어요. 저희가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몇 동 몇 호 얼마입니다, 몇 동 몇 호 얼마입니다 이렇게 좀 넣어드리면 또 이제 민원이 좀 나와요. 이게 왜 옆집보다 내가 더 비싸니, 내가 더 싸니, 이러한 민원 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동호수에 대한 표현은 해드리지는 않았고, 금액적인 부분이 몇 순위에 있다라는 부분까지는 좀 확인하실 수 있도록 회의자료 제일 뒤쪽에 좀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종전자산 평가에 있어서는 우리 매도 청구와 관련된 현금 대상 대상자는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발생하면, 분양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발생하면 종전자산 평가액은 낮아지게 돼요. 현금 청산 대상자로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30페이지 근생과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근생은 각 호마다 금액, 면적이라든가 소유 면적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표현해 드릴 수가 없어서 평균적으로 좀 넣어드렸습니다. 층별로. 예, 지하 1층이 총 59억, 이거를 호로 나누게 되면 약 한 5억가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상 1층이 94억인데 이거를 호수로 나누게 되면 약 2억 6천 정도. 그렇게 해서 종전에 대한 상가, 종전자산가액이 299억가량 정도에 대한 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호별에 대한 기준 가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좀 넣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31페이지 상단 부분 보시면 종전자산 평가액은 아파트 가액이 9,026억가량, 그리고 근생이 299억가량 해서 토탈 종전가액은 9,325억가량의 종전가액이 산출이 됐다라는 것이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종후가액 추정해야죠.
종후가액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분양 신청하는 시점에 우리 설계안이 나와 있죠. 설계안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기관에 좀 부담을 좀 드립니다. 대략적으로라도 종후가액 어느 정도나 될지 의무적으로 좀 산출을 좀 부탁합니다라고 드리고 우리 감정평가기관에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을 주세요. 그리고 분양 신청 만료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종후 자산 평가는 실시하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5구 AB 타입 같이 봤었을 때 평균적으로 세대당 조합원 분양가는 한 10억 정도 추산을 했고요. 일반 분양가는 약 한 12억 6천가량 정도 추산됐습니다. 그리고 74 같은 경우에는 조합 분양가는 11억, 일반 분양가는 14억가량, 84가 아마 더 선호도가 제일 높겠죠. 12억 5천만 원,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약 한 16억 정도 평가가 좀 됐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사항들은 한번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조합원 분양 수입, 아파트 수입에 있어서 추정컨대 1조 2,545억가량 정도 조합원 수입을 좀 추산을 했고 일반 분양 수입은 5,409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의문을 드릴 게 그렇다고 한다면 조합원 세대의 기준 이 수입을 또 어떻게 추정했냐, 바뀌는 거 아니냐?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이 추정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략적인 분양가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조합원님들이 몇 평형 갈지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분양 신청을 완료한 게 아니죠, 그죠? 분양 신청을 완료를 하시면 분양 신청하신 조합원님들의 세대를 저희가 다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양 신청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형 평형 때는 일단 조합원님들이 다 가져가신다라고 추정한 거예요. 대형 평형 때는 조합원님들이 다 가져가실 거야 라고 추정을 한 거고 그래서 남아있는 세대들 중에 일정 부분은 조합원 그리고 일정 부분은 우리 일반 분양한다라는 추정을 해서 수입을 짠 것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요. 그 변동폭은 분양 신청이 끝나고 나면 우리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분양 신청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줄기 달아드린 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일반 분양 가격은 분양가 심의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분양가 일반 분양가액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추정한 것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추산, 두 번째 수입 추산. 우리 임대주택 짓죠. 임대주택이 32개 짓습니다. 32개.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임대주택을 지면 질수록 임대주택 매각가액이 사실상 현저히 낮아요. 지금은 25평형 임대주택 매각가액이 표준 공사비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호당 한 세대당 약 1억 3천만 원가량 편성이 됩니다. 이것을 일반 분양하게 되면 12억가량 나오죠. 그죠? 조합원 분양에도 10억가량 나오는데 임대주택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 1억 3천. 사실상 우리가 임대주택 매각하는 시점 되면 이보다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예. 여담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그 임대주택 매각과 관련해서 금액 현실화를 요구하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어요. 협회나 아니면은 뭐 여러 단체들에서 임대주택 매각하는 데 있어서 좀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사실 이게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도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시점에 그러한 법령이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수익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뭐 일반 분양가만큼은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더 수익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임대주택 매각가액은 우리 국토부 고시 표준 건축비를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시점에 금액은 증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종후가액 한번 볼게요. 요것도 좀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반 분양 상가가 일반 분양 수입이 왜 없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자리에 여기 상가조합원님 계실 텐데요. 우리가 현재 상가조합원님이 72명이세요. 72명. 예. 그리고 신축 상가가 49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72명의 조합원님들께 상가조합원님께 상가를 다 공급해 드릴 수 있는 계획안을 드려야 돼요. 그죠? 근데 상가 측에서 최초에 요구하셨을 때는 현산안으로 진행해줘 이렇게 좀 요구가 되셨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49호는 좀 적어 이런 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 측에다가는 임의적으로 좀 호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분양 신청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49호 계획하고 있는 49호보다 더 많은 상가 조합원님들께서 상가 분양 신청을 하시게 되면 상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호를 나누던 설계 변경을 하던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까지는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가 조합원님 72명 모두 다 49호를 다 가져간다라는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근데 사실상 분양 신청한 결과 일반 분양 분양 신청하신 분이 예를 들면 30명이 분양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19개는 일반 분양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분양에 대한 거는 관리처분 계획에 저희가 편성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우리 상가 조합원님이 100% 상가를 다 가져간다라는 전제로 수립한 거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가구적 표시 있죠. 실제 조합원 분양 후 잔여 공급량은 일반 분양한 시점에 매겨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넣어드렸습니다. 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앞서서 쭉 말씀드렸던 것을 한 표 좀 넣어드렸어요. 분양 수입, 공동주택 분양 수입은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이렇게 나가요. 조합원 분양분에서는 1조 2,545억가량, 그리고 일반 분양에서는 5,400억가량, 그리고 근생은 모두 다 조합원이 가져가는 전제하에 366억가량, 그리고 소유주택은 매각 우리 산정 기준에 근거해서 약 43억가량의 수익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탈 우리가 관양동 현대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추정할 수 있는 전체 총 수입은 1조 8,360억가량의 우리가 수입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드린 겁니다. 기타 수입도 좀 넣어드렸어요. 기타 수입은 왜 넣어드렸냐면 뒤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조합원님들께 공급해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제공해드리는 거. 뭐냐면 금융비용. 그리고 현산에서 우리 선정될 당시 때 우리 조합원님들께 7천만 원씩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것도 유의자예요. 그죠? 유의자예요. 예, 유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들 이주하실 때 이주비 지원해드리죠. 이것도 유의자예요. 예. 그리고 분담금 납부하셔야 돼요. 그죠? 분담금, 계약금은 잔압 조달하셔야 되고 분담금은 대출을 좀 지원해드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담금도 유의자예요. 예. 발생될 유의자는 조합원님들께서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입으로 넣어드렸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43페이지 여기까지 본 게 종전가 보셨고요. 그리고 종후가 수익까지 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정비사업이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출을 얼마나 예상하는지를 추정을 합니다. 계약이 완료된 거는 계약 금액을 넣어드렸고요.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거는 현재 기준으로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뭐 큰 거는 사수로고 넘어갈게요. 뭐 조사, 측량비 뭐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우리 계약된 거 넣어드렸고요.
설계를 진행하면서 변경될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변경될 요격들이 뭐 5억 가량 정도 추산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소방 설계비 계약 금액이고요. 감리비인데 우리가 선정되어 있는 감리 요격비는 다 넣어드렸어요. 근데 아직 선정이 되지 않는 감리가 있어요. 뭐냐면 건축공사 감리, 전기공사 감리, 그죠? 그리고 소방 감리 여기까지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뽑냐면 우리 안양시에서 선정해요. 건축공사 감리, 전기공사 감리는 안양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건축공사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감리비도 따라서 높아져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수립했었을 때의 정비사업비 대비 공사비용이 좀 많이 늘었어요. 공사비용 는 것만큼 감리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공사감리 비용이 약 한 100억가량 정도 발생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금액을 넣어드린 게 170억, 179억가량 정도 표현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시에서 선정된 감리와 나중에 선정된 감리와 조합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 시점에 확정된 금액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죠. 건축공사비. 이 부분이 평당 730만 원을 일단 추산을 해드렸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분양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이 올 2월, 3월 달부터 준비를 좀 했죠. 2월 달부터. 그 시점에 현산과 우리 공사비 협상단 간에 얘기가 되고 있는 금액이 평당 약 730만 원가량. 일부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는 다 끝난 거 아시죠? 예. 급하신 건가요?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예,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비 협상단과 현산과 협의 중에 있는 내용인 거고 협의가 완료가 되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우리 조합원님들께 상세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것이 상세히 나올 근거가 있나요? 예, 아마도 공사비 협상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정된 내용에 대한 건 상세히 좀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개할 수 있나요? 공개가 되냐고요? 공개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공개하지 말까요? 공개는 해드립니다. 예. 금액을 공개하는 거 아니고 금액뿐만 아니고 내용까지도 다 공개해드려요. 내용까지 다 공개해드립니다. 내용 공개, 우리 이런 절차도 있어요. 지금 뭐 언급해드리는 거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현산에서 730만 원으로 제안을 줬죠. 근데 우리 물론 조합 내부에 훌륭한 협력업체들을 다 뒀어요. CM도 뒀고 CM에서 그 공사비가 타당한지도 검사를 해요. 그죠?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공사비가 타당한지에 대한 절차를 또 진행해요. 그게 뭐냐면 공사비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공사비가 결정이 되고 나면 한국부동산원에 자료를 보내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 검증 결과 보고서가 내려와요. 이 검증 결과 보고서를 조합원님들께 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네. 아니고 네. 그 과정을 알습니다. 네. 뭐 내용에 대한 거는 다 공개가 되겠죠. 네. 내용에 대한 건 다 공개가 되는데 협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오셔서 보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결론이 되기 전에 네. 검토를 해서 그뭐 불가능 된 상태에서 이렇게도 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공사비가 730만 원이야. 됐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730만 원이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건지, 야, 이거 저분들 의견 들어본 거야? 그죠? 네. 총회를 통해서, 공사비는 총회를 통해서 의견이 되셔야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730만 원이라는 도급공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번 총회 때 공사비 변경 또는 도급공사 변경량 체결했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회 안건으로 올라갑니다. 그 내용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하고 좀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현재 공사비와 관련된 거는 5,880억가량 좀 추산이 되어 있고요. 이 금액은 결정된 거냐? 아니요, 결정된 거 아닙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공사비하고 협의, 지금 1차적인 협의예요.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공사계약 변경 체결하고 이후에 더 이상 공사비가 증가가 없느냐? 아닙니다. 또 변경이 있어요. 사실상 제가 계약서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아직 계약서가 안 나왔죠. 근데 착공 전까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합니다. 또다시 증가분이 있어요.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평균 약 한 4%에서 3.5%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비용은 아니에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설계 변경해요. 그러면 공사비도 바뀌어요. 우리 일부 마감재도 바꿔요. 그러면 공사비도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공사비는 지금은 1차적으로 우리가 분양 신청하기 위해서 이물적으로 추정한 거, 그리고 관리 처분하는 시점에는 공사비 협의가 끝나고 공사도급 계약과 관련돼서 총계약건으로 올라갈 내용들, 그죠? 이후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증가분이 발생하고, 착공한 이후에도 설계 변경이나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공사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부가세 추가적으로 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추가 공사비에 대한 거는 추산액입니다. 추산액을 좀 넣어드렸고, 정비 기반 시설 공사비 이것도 추산액으로 넣어드렸어요. 이것도 얘기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정비 기반 시설 공사에 대한 부분을 현산과 가계약 체결했었을 당시 때 이것은 현산에서 기반 시설 공사를 해주기로 얘기가 됐었던 거야. 본계약 체결을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면 이 비용은 세이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아직 본계약 체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빠질 여지도 있어서 이물적으로 일단 잡아드리긴 했어요. 근데 본계약 체결할 때 현산에서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 부담하겠다라고 한다면 190억 가량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설비, 우리 지장보에 대한 이설 비용, 유격 계약 금액입니다. 이미 공사비는 추정가액이고요. 그리고 단지 외부 공사비 이것도 추정가액 넣어드렸고요. 기타 공사비로 90억도 넣어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이송 설비 지난번 총회에 안건으로 부의를 했지만 의견이 되지 않았죠. 일단은 예산은 넣어드리긴 해야 할 것 같아서 잡아드렸어요. 혹시라도 현산에서 이 비용도 부담을 하겠다. 그럼 90억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죠? 근데 현산에서 일부만 부담할게 라고 한다면 일부만큼은 우리 사업비에 편성을 좀 해놔서 그러한 사항들을 또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90억 정도 편성을 좀 해드렸습니다. 각종 보상비에 보시게 되면 조합원 현금 청산 환급금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분양 신청이 끝나고 나면 분양 신청하지 않으신 조합원님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로 위치가 바뀌어요. 예, 위치가 바뀌시고 분양 신청 만료일을 기점으로 이제 협의를 합니다. 예, 조합원님 집 주세요. 이렇게 협의를 해요. 예, 그러면은 내 집 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러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소송으로 가요. 그거를 우리는 매도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도 청구 소송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평가사가 다시 지정돼요. 예, 감정평가사가 다시 지정되고 그 평가사로부터 감정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평가 나온 금액만큼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은 가지고 오는 절차를 진행을 해요. 근데 현재 분양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추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물적으로 좀 넣어드렸습니다. 이물적으로 50억 넣어드렸습니다. 분양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조합원님들 다 분양 신청하시면 이 비용도 세이브가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하시고 하면 될까요? 중간에 할까요? 다 하시고 할까요?
네. 속도를 좀 빨리 낼까요? 알겠습니다. 35페이지 감정평가 서술형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정비업체 비용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비용들은 우측에 계약분 이렇게 돼 있어요. 계약 체결 다 된 것들이에요. 사실상 유효계약이 돼서 발생될 비용들을 다 넣어드렸고요. 기타 외주 용역비라고 해서 위에 계약된 거 이외에 우리가 발생될 추가 용역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비용을 약 30억가량 추산을 해드렸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36페이지 각종 부담금, 흔히 우리 이제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산액 좀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재세공과금, 보존등기비 이와 관련된 거는 우리 법무사님 통해서 보존등기비 산출 예약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 비용 300억 추산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탁등기에 대한 부분, 재산세 이익 잡아드렸고요. 법인세 320억 정도 추산한 거는 우리가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법인세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320억가량 추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융비용, 여기서 보실 때 사업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사업비 조달에 대한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정비사업비로 부담을 해요. 근데 밑에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기타 차입금이자 이주비 금융비용, 요거는 앞서서 설명드렸죠. 조합원님들이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자부담을 하시는데 지출에 왜 잡아놨어? 사실상 금융기관을 선정을 하고 선정된 금융기관과 대출을 알선을 해드려요. 근데 자서 쓰시고 대출 알선을 해드리는데 금융기관에서 1000명의 조합원님들을 다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조합의 정비사업비의 금융비용을 예산을 잡아놓고 조합에서 계약하신 분들 있죠. 대납을 합니다. 금융비용을 대납해드려요. 그리고 입주하실 때 정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의 예산을 잡고 수입 예산에 같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총예비 예산 넣어드렸고요. 예비비 같이 좀 넣어드렸고 해서 토탈 정비사업비가 9,728억가량, 그리고 우리가 금융비용을 빼더라도 8,600억가량의 정비사업비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라고 넣어드렸습니다. 밑에 주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례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출을 해보면 우리가 총 수입 1조 9,490억가량, 그리고 지출 9,720억가량을 빼고 이거를 종전자산평가 금액인 9,320억가량으로 나누면 비례율은 104.71%가량 나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비율 변동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조교표는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부적으로 좀 산출된 내용 넣어드렸고요. 상각 조교표 이거 보시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또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하 1층 한번 보시죠. 지하 1층 종전의 지하 1층 종전의 지하 1층 면적이 약 793제곱미터예요. 그리고 종전 지하 1층의 총 평가액이 약 59억입니다. 상가 호수는 12호. 그래서 총 59억을 12호로 나눴더니 약 4억 9천 정도 나와요. 평균 4억 9천 정도. 정도가 나왔죠. 비율을 104.71%를 곱했더니 종전가액은 권리가액이 5억 2천만 원 정도 권리가액이 평균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거고요. 이분이 근생 1-1호를 갔었을 때 이게 7억 2천이에요. 분담금이 2억 발생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5억 2,300만 원 권리가액을 가지신 분이 근생 1-10호를 갔었을 때 6억 1천만 원 분담금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 마이너스는 환급, 플러스는 부담입니다. 그 내용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 가액으로밖에 좀 추산해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41페이지 보게 되면 그러한 내용을 좀 넣어드렸고요. 분양 자격 알고 계시죠? 조합원님 분양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 분양 신청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조합원님 직접 오셔야 해요. 예. 이게 제일 좋은 방법. 직접 오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바빠서 못 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방법. 자, 등기 우편으로 보내기는 좀 불편해라고 하시면 배우자님이 같이 따로 오시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위임장, 위임 서류 같이 지참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분양 신청에 대한 서류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도 넣어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당 현재 기준으로 약 89만 원 정도. 다만 이제 종료 시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권리 신고에 대한 부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10번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신 조합원님에 대한 조치, 요거는 도시비 주거환경정비법 73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철거 이주 예정일 넣어드렸고, 그리고 5년 내 재당첨, 요건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5년 내 재당첨. 예, 현재 도시비 주거환경정비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간단합니다. 사례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관장군 현대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를테면 서초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더 갖고 계세요. 가령 그러시면 이 갭 차이가 5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실 수가 없어요. 앞에 거는 최초 관리 처분 인가일, 뒤에 거는 분양 신청 만료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갭 차이가 5년이면 두 번째 거는 분양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해되셨죠? 그 내용 넣어드릴 겁니다. 예. 조례사항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요. 이러한 사항들이 법에 있는 내용들, 고지해드려야 되는 내용들을 넣어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이제 분양 신청서 작성 방법 넣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 좀 넘어가고요. 요거는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분양 신청할 때만큼은 앞서서 우리 신분증 사본 주시고 등본 주시고 할 때 뒷자리 가려서 주셨어요. 근데 분양 신청을 할 때만큼은 다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들 불편하신데요. 우리 동일 세대에 계신 분들도 뒷자리를 다 열어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분양 신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관리처분 진행해요. 관리처분 진행하고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분양 자격이 있느냐 요거 봐요. 분양 자격이 있느냐 요걸 보는데 이때 같이 보는 게 최근 5년 이내에 당첨된 사례가 있느냐 요거 조회합니다. 그거 조회하려면 주인번호 뒷자리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이 불편하신데 동일 세대 가족분들 것까지 다 조회를 해요. 배우자, 내 아들, 딸까지 다 조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만큼은 주인번호 뒷자리까지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여권 있죠? 최근에 여권은 주인번호 뒷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은 제출받지 않아요. 신분증 사본만 제출받습니다. 아파트 조합원 좀 보실게요. 아파트 조합원. 그냥 신청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페이지 좀 넘겨서 사례 좀 작성 방법 그거를 좀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뒤에 작성 방법 요거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신청은 우선 순위별로 좀 진행을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동호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관객 규정에 근거해서 전산 추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의 공급 순위는 분양 신청서에 기재한 순위에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1순위로 지정하신 분들을 우선순위로 공급합니다. 1순위로 지정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다 공급해요. 근데 1순위로 지정하신 분들 중에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권리가액 가액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같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20세대 이상씩 있어요. 권리가액이 같을 경우에는
추첨합니다. 추첨. 예. 추첨해서 예를 들면 84 배정 이렇게 합니다. 99 배정 이렇게 진행해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2순위로 가죠. 2순위로 가는데 2순위로 갈 때 1순위로 나는 2순위로 지정을 했지만 1순위로 지정한 사람들이 있죠. 1순위로 지정하신 분들 먼저 다 배정하고 나누면 2순위가 공급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경합이 발생하게 되면 권리가입 액수, 권리가입이 동일하면 추첨. 그죠? 여기서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3순위. 3순위로 갔었을 때 마찬가지로 1순위, 2순위로 지정하신 분들 먼저 다 공급하고 세대가 남으면 3순위로 공급합니다. 공급했었을 때 경합이 발생하면 권리가입 액수, 권리가입이 동일하면 추첨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 내용들 넣어드렸고요. 중간에 단서 좀 넣어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그 대형 평형 있죠. 큰 평형 우리 가지신 조합원님들은 1+1 가능해요. 1+1. 1+1 가능한데 권리가입이 높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84 신청하고 99 신청했어요. 59 신청했어요. 그죠? 두 번째 받는 주택 59 이제 신청하신 거죠. 근데 1주택만 가지고 계신 분이 59 신청했어요. 그럼 먼저 1주택 공급 먼저 다 하고 남으면 +1 드리겠습니다. 요거입니다. 요 내용을 단서 조항에 좀 넣어드렸어요. 자, 그리고 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한다 이런 것도 넣어드렸고 순위에 대한 거는 뒤에 순위표 참고하세요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50페이지 보실게요. 사례는 같이 좀 그냥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그렇게 다 지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평형이 없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평형대로 임의 배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근접한 평형이 이미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남아있는 평형대에 임의 배정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해야겠죠. 그렇죠?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2주택 1+1에 대한 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 규정상에 종전, 자산평가 범위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받는 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 이전 고시 후 3년간 전매 제한이 됩니다. 근데 보니까 43평형 59+5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53평형 84+5구까지 가능해요. 74+5구도 가능합니다. 59+5도 가능합니다. 그 표현을 넣어드린 겁니다. 상가조합원 보시게요. 상가조합원도 동일합니다. 상가조합원도 1순위, 2순위, 3순위로 신청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권리가입 액수 이렇게 좀 배정을 하게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택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법에서 원칙이에요.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 근데 상가는 1호만 공급해라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권리가입이 많고 크면 상가를 1개가 아니고 2개, 3개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그 내용도 함께 좀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받고자 하시는 분 계시죠? 그 주택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현행 법상의 시행령 규정에 근거해서 상가를 공급받고 남아있는 권리가액이 아파트 제일 저렴한 금액, 제일 싼 금액보다 내가 남아있는 권리가액이 크면 1주택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1주택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 넣어드렸고 상가 분양 신청서 보시게 되면 우측에 희망하는 면적, 타입 전용 면적 기재할 수 있도록 넣어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도 동일하게 주택과 같은 내용 넣어드렸고요. 기타적인 사항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51페이지 기타적인 사항에서 3항이 있어요. 3항. 51페이지 기타 사항에서 3항. 도시비 주거환경정비법 72조 4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분양 신청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세대 계획을 이렇게 했어요. 세대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분양 신청 결과를 받았더니 과부족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설계 변경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많은 단지들에서 관리 처분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번 흔들 수 있는 게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관리 처분 끝나고 우리 이주하시죠. 이주하시고 철거하시고 착공하기 전까지 이때까지가 보통 약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그 기간 안에 우리 분양 신청 마지막 하셨던 분양 신청 내용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한번 흔들어요. 예, 설계를 다시 한번 흔듭니다. 그리고 나서 재분양 신청을 합니다. 앞에 의견 주셨던 그대로 재분양 신청을 한번 더 해요. 그게 일반적인 어떤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인근 단지도 그랬고 많은 재건축 단지들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왜냐하면 분양 신청하기 전에는 다 희망하는 평형들이 있으세요. 다 큰 평형. 나 40평형 할 거야. 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상 분양 신청할 때 대략적인 분담금 내용 보시고 설계적인 내용 보시게 되면 41평형 가려고 했었는데 38평형 괜찮네. 또는 35평형 괜찮네. 이렇게 좀 변경을 하세요. 그래서 분양 신청하게 될 경우에 좀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분양 신청 내용을 받게 되고 그 분양 신청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관리 처분까지 갑니다. 관리 처분 인가까지 받아내고 그 이후에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착공 전까지 하게 되면 딱 1년 6개월 안에 끝나요. 예. 참고적으로 그러한 법령이 있다는 게 51페이지 기타 사항 3항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 규정은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3페이지 구비서류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주민번호 다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사례적인 것도 샘플을 좀 넣어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 분양 신청서 그리고 뒷면에 우리 공동소유자분 다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지장날에 다 해주셔야 되고요. 서류는 저희 그 홍보 직원들 배치되어 있으니까요. 상세히 좀 안내해 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해 주십사 경고 같이 좀 넣어드렸습니다. Q&A까지 다시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분양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쭉.